몇 달 전이네요. 네. 시리아 주재의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숨졌다고 시리아 매체가 전했습니다. 그래, 영사관 폭격. 자, 최근 일이잖아요, 최근 일. 그렇죠. 최근 전 세계를 순간적으로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이야기. اطلاعات که ما داریم حدود احتمالاً بین 5 تا 7 نفر شهید شدن و 2 نفر از پلیس که محافظ ساختمان سفارت بودن هم مجروح شدن.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 미국이 뭐 무기 지원 끊고 그랬죠. 오, 잘하시네요. رژیم خبیث اشتباه کرد.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란도요. 그래서 이란도 4월 13일에 드론과 미사일 모두 합쳐서 약 300개에서 350기를 발사했습니다. 와. 그래, 보복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Не могу понять, а вот это типа это же пропустили? Смотрите, ребят, смотри, сколько их. מי שפוגע בנו, אנחנו פוגעים בו. אנחנו נגן על עצמנו מול כל איום, ונעשה זאת בקור רוח ובנחישות. 그리고 나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극도의 긴장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맞나 싶어요, 사실. 그렇죠. 교수님,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이스라엘이 타겟으로 삼은 게 이란이잖아요. 네. 근데 왜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공격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이 무장 세력을 대신 앞세워서 대리전을 펴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군 지휘부가 시리아 영사관에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첫 전면전이 이뤄진 거죠. 왜냐하면 영사관을 공격한 것은 그 나라의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이 영사관 공격이 본격적인 두 나라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 기자님이 봤을 때 현재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벌어진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그 해당 지역의 군사 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다면 제5차 중동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총력전으로 붙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더 진화될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는요,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는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란제 드론과 로켓 발사기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 10월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을 로켓과 박격포로 공격하면서 하마스를 거들었습니다. 구정은 기자님, 그럼 이스라엘은 이 이란 대리 세력의 공격에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란이 이렇게 여러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과 서방이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드러나 있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물밑에서 사실은 비밀스러운 대리전을 이스라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은데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이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분리 독립을 원하게끔 그렇게 이스라엘이 내부에 이제 분열을 시키려고 소수민족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대리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작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무장단체를 이용해 대리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대리 세력 뒤에 누가 있는지는 뻔히 알면서도 이들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직접 맞부딪힌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 주 시리아 이란 영사관 공격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타국 영사관 공격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타겟으로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두스군의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포함해서 모두 13명이 사망합니다. 사실 영사관이라는 것은요, 외교 협약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것은 이 주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다를 바가 없어요. وقتی به کنسولگری ما حمله میکنن مثل اینکه به خاک ما حمله کردن این عرف دنیاست. 에휴, 무슨 일이야. 교수님, 이스라엘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사관을 공격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요, 폭격받은 건물이 영사관도 대사관도 아니고 민간 건물로 위장한 군사 건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폭격은 정당하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영사관 건물이에요. 그냥 영사관이에요. 네, 영사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작년부터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또 레바논 남부, 즉 이스라엘 북부 쪽엔 헤즈볼라와 제2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선이 2개나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전선을 하나 더 늘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란을 상대로 시리아에서 제3의 전선을 늘렸을까요? 왜 그런 거야? 아무래도 확전을 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는요, 이스라엘 최장기 집권 총리입니다, 현재. 하지만 임기 도중에 뇌물수수, 배임, 사기 등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고요. 그럼에도 총리직을 내놓지 않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동안 총선을 무려 5번을 치르면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네탄야후 총리는 또다시 지지율에 커다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의 입지를 가장 크게 흔든 것은요, 바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살해 납치했고 이스라엘이 즉시 반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네탄야후는 이스라엘 내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이어서요, 자국민 인질 석방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탄야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수차례 열리기도 했죠. מי שאומר שאני לא עושה הכל כדי להחזיר את חטופינו, טועה ומטעה. ומי שיודע את האמת, ועדיין חוזר על השקר הזה, גורם לצער מיותר למשפחות החטופים. 지금 정권이 되게 불안정하네요. 그렇죠. 네타냐후는 평소에 자신이 미스터 세큐리티, 즉 안보 수호자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걸 실패했죠. 게다가 시리아에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기 하루 전날 10만 명이 모인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 시위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불만과 압력을 국외로 빼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사관 공격 이후 이란은 보복을 예고를 했고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확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탄야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בשנים האחרונות, וביתר שאת בשבועות האחרונים, ישראל נערכת לאפשרות של תקיפה ישירה מאיראן. קבעתי עיקרון ברור, מי שפוגע בנו, אנחנו פוגעים בו. אנחנו נגן על עצמנו מול כל איום, ונעשה זאת בקור רוח ובנחישות. 뭐 다 보복할 거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요, 이란 보복 시 재보복을 하겠다고 확언했고요. 이란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4월 13일 밤에 이란은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합니다. 본토는 처음이구나. 저게 하늘에 막 날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정말 무서울까? 아, 그렇지, 방금. 저 기술이 너무 신기해. 와, 이중에서 다 터지는 거구나. 이란은 드론 170대, 탄도미사일 110기, 순항미사일 45기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와, 저렇게 큰 거를 날렸어? Firing 110 ballistic missiles directly to Israel will not get scot-free. We will respond in our time, in our place, in the way that we will choose. 와. 그 이제 뒤에서 조종만 하다가 모습을 드러낸 거네요. 네. 근데 태상호 기자님, 그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쏠 때 이게 어쨌든 다른 나라를 상공을 지나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이란이 공격에 사용한 무기 체계가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무인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죠.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72시간 전에 인접 국가들에게 영공을 비워라 라고 통보를 하죠. 안 그럼 비행기 지나다니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정보를 들은 대로 주변 국가들이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은 공격 당일날 영공을 폐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항공기도 운항을 못하게 했고요. 심지어 미국에도 공격 전에 공격 사실을 알렸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정확한 공격 경로, 목표, 그리고 방식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주변국의 공습 일정을 이렇게 알렸으면 결국에 이스라엘도 대비할 시간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습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고요. 이번 공습으로 뭐 국방비는 많이 지출이 됐지만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제가 많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중동에서 우리가 흔히 전쟁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동 국가들끼리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던 거는 아마 1970년대 중동 전쟁 끝난 다음에는 거의 한 세대 만에 지금 처음 있는 거고, 특히 이 두 나라가 중동에서는 가장 군사 강국을 지향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들이 직접 맞붙었다라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게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금기시되던 직접 공격이라는 금기를 깼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비공식 핵 보유국이고요. 이란은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핵을 분명히 가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나라가 붙은다면 말 그대로 핵전쟁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에도 직접 공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죠. امروز نیروهای مسلح در آمادگی کامل به سر میبرند. مراکز هسته‌ای دشمن شناسایی شدند. در اختیار و به اصطلاح دست‌ها روی ماشه شلیک موشک‌های قدرتمند ما برای نابودی اهداف مشخص شده است. 즉 어떤 국가든 이란과 적대할 경우에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제사회가 이란과 이스라엘 공습을 심각하게 바라본 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건 둘만의 싸움으로 그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시리아 내전처럼 또 다른 나라들 다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뒤엔 강대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제5차 중동 전쟁이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도 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확전을 피하려고 이란과 이스라엘을 압박한 나라가 있죠. 미국? 미국이죠. 예,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심 우호국이고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이스라엘의 불리한 유엔 결의안을 번번이 부결시켰죠. Colleagues, the United States is disappointed this resolution made no mention of Israel's rights.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유엔에서 기권 형식으로 가자 전쟁 휴전 결의안 통과의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Still, certain key edits were ignored, including our request to add a condemnation of Hamas. And we did not agree with everything in the resolution. For that reason, we were unfortunately not able to vote yes. 미국은 또 뭐야? 근데 교수님, 이거 이전과 왜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럼 미국이 대선을 앞뒀기 때문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브레이크가 걸리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도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아주 혹독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이 여당인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유대 개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국익과 정권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확전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이란, 미국 대응이 크게 갈립니다. اگر کوچکترین تعرضی از ناحی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ه خاک وطن ما صورت بگیرد و به منافع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یقین بدانند برخوردی بسیار شدید و سهمگین با آنها خواهد شد. We hope, continue to hope that as they do so in a way that is smart as well as tough, but is also does as little as possible to escalate this conflict. We don't seek a war with Iran. We don't seek an escalated tensions in the region. We don't seek a wider conflict. שאת ההחלטות שלנו אנחנו נקבל בעצמנו. ומדינת ישראל תעשה כל מה שצריך כדי להגן על עצמה. Iran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its actions. We will choose our response accordingly. 와.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한다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재보복 공격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아서 대응하겠다고 응수했죠. 그리고 4월 19일 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이란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습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끝이 없다. 붙잡을 수가 없니?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에이, 하지 마.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끝이 날까?